2016년도 2회 시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지는 뭐 얘랑 똑같이 컴퓨터 일반 20문제, 스프레드시트 엑셀 일반 20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초에 나와 있던 문제들 중에 보면은 좀 뭐랄까 어떤 것들은 너무 쉽다, 어떤 것들은 헷갈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진짜 복골복인 거고요. 공부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뭐 모르는 건 있다 할지라도 아는 게 많으니까 마음이 편할 거고, 대충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아는 게 많이 나왔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모르는 게 많이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첫 번째 JPG 표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JPG 표준이라는 말을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JPG는 정지 화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손실 압축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JPG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JPG는 Joint Picture Export Group,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MPEG도 있어요. MPEG는 뭐냐면은 Motion Picture, 나머지 똑같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MPEG는 우리말로 동영상 전문가 단체라는 거고요. JPG는 뭐냐면은 정지사진 전문가 단체예요. 근데 그 단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조인해 가지고, 조인트가 아니라 조인인데,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끼리 쪼여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게 왜 나왔느냐? 멀티미디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대용량이잖아요. 대용량. 그러니까 대용량이다 보니까는 얘를 저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용량이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장할 건가 봤더니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압축을 해제하면서 재생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용량, 여기 대용량인데 저장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장이란 개념이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축을 풀면서 재생을 한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압축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컴프레스. 압축 해제는, 압축한 거를 해제하는 거는 디컴프레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코덱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코덱. 네. 압축을 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책에 문제지에 보니까는 1번 정지 화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정지 사진이라고 했는데 정지 사진이나 정지 영상이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지 영상, 정지 사진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동영상, 정지 영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지 영상은 멈춰 있는 거고 동영상은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JPG는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합니다.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해요. 비손실 압축 방식도 있는데 비손실 압축 방법은 특허 문제, 뭐 압축률 이런 이유로 잘 쓰이지 않고, 왜냐면 비손실을 하려면은요, 비손실 압축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좀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보관을 해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차각차각 사진 찍을 때마다 압축을 해서 저장하는 게 JPG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디카는 다 JPG로 촬영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든 디카든 뭐든 간에. 자, 그런데 자, JPG를 저장을 하려면 JPEG라는 확장자를 썼고요. JPEG를 쓰는데 보통 세 글자를 쓰는 원칙에 따라서 JPE라고 쓰기도 했었고요. JPE 하니까는 JPEG의
좀 뜻이 잘 안 맞아서 JP하고 E자를 빼가지고 JPG, JPEG나 JPG나 발음이 비슷하니까 JPG로 많이 쓰는 거죠. 자, JPG는 웹상에서 사진 등의 화상을 보관하고, 화상이라고 하면 동영상이 아니라 정지 영상, 정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를 보관하고 전송하고 이런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그랬는데, 여기 헷갈리는 거죠. GIF는 뭐고 PNG는 뭐냐 이거죠. 자, 아까 우리 그 JPG가 손실 압축하고 비손실 압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JPG는 1600만 칼라, 1600 어떻게 되나? 2에 24승이니까 1677만 7126,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6 메가픽셀이다 이렇게 가죠. 메가가 100만이니까 1600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GIF라는 게 나왔어요. GIF는 뭐냐면 비손실 압축을 합니다. 비손실 압축을 하고 투명 배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투명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2에 몇 승? 8승. 2에 8승. 256 컬러예요. 256 컬러니까 색상이 조금 깨지죠. 그렇죠? 얘는 1600만 컬러에 비해서 이건 256 컬러밖에 안 나와요. 투명 배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진 위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낙관이나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투명하게 글자만 새겨 넣는 기능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포토샵에서 배경을 이렇게 삭제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 GIF로 저장을 하면은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기도 해요. 근데 단점은 256 컬러이기 때문에 영 아니 올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PNG라는 말이 나오죠. PNG는 비손실 압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명 배경 처리가 가능하고요. 얘는 2에 24승입니다. 2에 24승이니까는 16메가 1600만 컬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JPG하고 PNG하고 비슷하잖아요. 1600만 컬러니까는 같은 개념인데, 하나는 손실 압축, 비손실 압축을 하는데 JPG는 비손실 압축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손실 압축 기법을 많이 쓴다 그랬고요. PNG는 비손실 압축을 쓰는데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배경을 투명 처리해 가지고 GIF로 저장해 버리면 색깔이 확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PNG로 저장을 하죠. PNG가 요즘 가장 대세예요. 네이버 카메라로 캡처하면 저걸로 저장. 보통 PNG로 저장이 돼요. 윈도우상에서 캡처를 하면 다 PNG가 기본으로 저장되고, 과거에 윈도우상에 있는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리면 JPG나 또는 PCX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은 다 PNG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얘는 카메라처럼 기계에는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저장을 못하니까는. 컴퓨터는 빠르잖아요. 컴퓨터가 빠르니까 투명 저장하면서 비손실 압축해서 착 저장을 하는 거지만, 카메라는 컴퓨터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JPG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촬영한 거를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JPG로 저장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PNG로 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했던 거를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저장하고 나서는 손실이 없어지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뭐다? 바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그랬는데, 품질이 매우 우수한 거는 PNG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죠. GIF는 아니고. 그래서 4번째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다음 중 영상의 표현과 영상 방식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특징 추출을 통해서 디지털 방송, 전자도서관,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하는 영상 압축 기술이라고 했는데, MPEG 7이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합니다.
엠팩2, 엠팩4도 많이 써요. 엠팩4는 뭐냐면 MPG4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MP4라고 하는 동영상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MP4로 저장이 돼요. 이게 MPG4라는 기법으로 MPG4가 그러니까는 하나의 압축 기술이니까 코덱이죠. 코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코덱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고 정확한 건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영상의 종류가 있어요. 동영상의 종류. AVI. 이것도 좀 설명드려야겠다. 멀티미디어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뭐예요?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는 크게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디오는 뭐가 있죠? 웨이브, 미디, 그 다음에 mp3 이런 거,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뭐 이런 거. 윈도우 상에서 만들어주는 오디오 파일, mp3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는 아까 보셨던 요거 전에 뭐 BMP 또는 뭐 PCX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거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JPG, 그 다음에 GIF, 그 다음에 PNG,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에는 뭐 AVI, 그 다음에 아까 뭐 MPG, 그 다음에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MOV 파일, 무비, 그 다음에 또 지금 나와 있는 MP4 이런 거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이제 동영상의 또는 이 멀티미디어들의 종류들이에요. 종류들이고 각각의 이제 확장자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성격을 띠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WMV로 저장을 한다. 동영상을 잘 편집을 해서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동영상을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할 때 WMV를 저장한다 그러면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라는 개념으로 윈도우 상에 있는 코덱으로 저장이 된다. 그러면 이 코덱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PC들 윈도우 7을, 윈도우 8, 윈도우 10을, 윈도우 XP를 쓰는 모든 컴퓨터는 100% 다 재생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가져갔을 때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정한 표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코덱에 맞게끔 돌아갈 거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MP4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촬영했으니까 여기서 돌겠죠? 여기서 찍은 건 여기서 보이겠죠? PC로 가져왔을 때도 보이고요. 이게 흔히 말해서 디지털 TV로 가져갔을 때 과연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의 이런 멀티미디어 기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시험 문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영상 압축 기술인데 전자상거래, 전자도서관, 디지털 방송에 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요것들은 지금 처음 본 기능, 처음 본 문제 같기도 해요. 그 전까지는 MP4가 많이 위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네. 3번 문제 웜은 뭐죠? 우리들이 흔히 말해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바이러스. 과거에는 바이러스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바이러스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뭐라고? 바이러스. 그거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미치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바이러스라는 말을 안 쓰고요. 악성 코드라는 말을 쓰죠. 악성 코드. 악성 코드 안에 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왜 이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트로이 목마, 뭐 디도스 공격, 분산 서비스 공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바이러스,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 바이러스는 내 파일과 바이러스는 쉽게 말해서 이 바이러스는요, 부트 바이러스,
부트 바이러스. 제가 오늘따라 영 그러네. 그다음 파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부트 및 파일 바이러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된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자료 파일이, 그렇죠? 자료가 지워지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세상에 안 좋은 짓거리는 다 하는 거죠. 지워지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고. 일단 메모리에 상주를 하면서, 상주한다는 건 메모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실행했는데 엑셀에 모르고 감염됐는 줄 모르고 엑셀을 실행했어요. 그럼 그 엑셀이 컴퓨터 주기억 장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한글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아래 한글이 실행되면서 주기억 장치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때 엑셀에 의해서 감염된 바이러스가 주기억 장치에 있었잖아요. 이게 아래 한글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아래 한글을 사용하면서 작업했던 자료에 또 저장이 되겠죠, 바이러스가. 그거를 내 USB 메모리로 가져가서 복사 저장해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면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묻었어. 그럼 얘가 옮겨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파일 바이러스는 파일을 깨트리는 거고, 부트 바이러스는 부트 영역을 깨트리는 거예요. 부팅 영역. 컴퓨터가 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팅한다는 말은. 근데 부팅 영역을 깨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뭐냐면, 그거에 감염되면 파일도 깨지고 부팅 영역도 깨지니까는 사람으로 말하면 손발이 마비가 되고 뇌가 상하는 거죠. 뭐. 완전 바보 되는 거죠. 뭐 지카 바이러스 같이 뭐 감염되면은 뭐 소두증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웜은 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파일이 깨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메모리에 상주를 하면서 메모리를 상주하면서 자기 복제를 해요. 자기 복제를 한다는 말은 뭐죠? 내 바이러스 자체를 막 늘려요. 그럼 주기억장치 공간이 100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바이러스가 1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막 늘어나. 1, 2, 3, 4, 5 막 늘어나. 그러다 100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주기억장이 꽉 찼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탁 꺼져요. 주기억장 용량이 보자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쉬프트 ES 키 누르면 작업관리자 창이 뜨는데, 이때 메모리가 지금 요만큼 작동되고 있다고 나와요. 근데 요 메모리가 저 끝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엑셀도 못하고 파워포인트도 못하죠. 메모리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CPU가 막 부하가 걸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팩! 그리고 껐다 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이따 키겠죠? 키면 또 좀 있다가 바이러스가 막 자기 복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또 팩! 나가겠죠. 그냥 막 마냥 피곤한 거야. 잠을 자도 피곤하고, 밥을 먹고 약을 먹었는데 또 팩 꼬꾸라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면 좀 이따 또 팩 꼬꾸라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무섭다고 보시면 돼요. 더 무섭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로이 목마는 뭐예요? 트로이 목마는 숨어있다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때가 되면 탁 등장하는 게 트로이 목마죠.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를 숨겨놓고 병사를 숨겨놓고 퇴각을 하잖아요. 진 것처럼. 그래서 그 목마 속에 있는 병사들이 이제 성을 함락하는 장면 그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바이러스인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짠짜라잔 하고 이제 나타나서 괴롭히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예루살렘 바이러스도 있어요. 예루살렘 바이러스는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13일하고 금요일이 겹치는 날. 서양에서는 아주 재수 안 좋은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팔려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혜 팔았잖아요. 예수를 팔면서 예수 12제자 중에서 파문당해서 13번째 제자로 이제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번째 그러면 재수 없는 거고 금요일날 팔려나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오명, 아주 씻을 수 없는 오명에 있는.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엔 영화도 있잖아요. 옛날에 공포 영화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도 있어요. 3월 6일이 미켈란젤로의 생일인데 이 바이러스 1년에 딱 한 번 움직입니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 3월 6일 날만 기승을 해요. 컴퓨터에서 3월 6일을 안 만들면 돼요. 3월 5일 날 이제 껐다가 키게 되면은 그 다음날 키면 3월 6일 날 되잖아요. 그러니까 3월 5일 날 컴퓨터 끄기 전에 3월 7일로 바꿔놓죠. 그럼 그 다음날 키면 3월 8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월 6일은 넘어갔잖아요. 그럼 바이러스 안 걸리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서 3월 6일 날 날짜로 찍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3월 6일인데 행정문서에다 3월 날짜를 다른 걸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안 켜고 제 기억으로는 2해 동안은 컴퓨터를 안 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수동으로 뭐 주민등록등본 옛날에 복사해서 주듯이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있었고 이제 그 V3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게 사라졌던 웃지 못한 해프닝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웜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트로이 목마인데 그럼 분산 서비스 공격이나 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복제하다 보니까는 오버플로우는 건 넘친다는 거거든요. 버퍼는 임시 공간을 버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 공간을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거품 물고 막 넘어가는 거죠. 슬래머는 좀 찾아봐야 되겠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뭐냐면 좀비 PC 내 스스로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좀비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 걸린 애들이 컴퓨터들이 어느 특정 서버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들이 막 접속을 해요. 100만 대 200만 대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특정 날짜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가 그럼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서버 용량이 작거든요. 근데 동시에 접속하면 어떻게 되죠? 서버가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인가? 이렇게 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도 일부러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 안토노 헐리우드 액션 때문에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 선수 금메달 박탈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의차 미국의 빙상연맹 홈페이지에 몇 년 몇 시에 접속합시다. 그래서 막 인터넷상에 공고 막 떴었어요. 그러면 한 날 동시에 그 홈페이지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홈페이지 나가는 거예요, 서버가. 그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하는 일을 벗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나가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단순히 지금까지는 웜은 어떤 기능이 있었느냐, 뭐 자기 복제 기능이 있었고, 뭐 바이러스는 파일이나 뭐 이런 폴더에 대해서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로 끝났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나왔네요. 4번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하다 보면 이제 관연도 문제에서 매크로를 열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바이러스 그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면은요 엑셀은 무조건 거부를 해요.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열어오면은 무조건 거부를 한다고. 왜?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매크로 바이러스. 그러니까 매크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매크로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으면은 내 컴퓨터에 손상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무조건 거부를 한다. 근데 매크로 바이러스는 엑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안 그래도 매크로가 있어요. 뭐 아래 안 그래도 매크로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컴퓨터 이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게 되겠죠. 매크로가 감염되면 감염이 확산되는 형태의 바이러스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매크로가 사용되면 그랬잖아요. 매크로 바이러스지.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부트 앤 파일 바이러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크로 바이러스는 뭐 하는 거예요? 파일 바이러스죠. 파일 바이러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크로가 사용되면 그랬으니까 4번 문제를 틀리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아니야, 매크로가 사용되면 이건 함정일 거야. 함정 안 만듭니다. 상공회의소 시험은 함정이 없어요. 5번 인트라넷. 인트라넷은 인터넷을 회사 업무에 적용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그 기업에 가야 돼요. 예를 들어 학원에 여기가 무슨 종합학원인데 수강 신청을 하려면 이 학원에 와야 돼. 그래서 앞에 창구에 가서 나 무슨 선생님 강의 신청할게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그렇게 학원에 다녀서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원 내에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 자체적으로만 처리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폐쇄된 네트워크였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거로 보급이 되면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하고 외부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바람에 편리해졌죠. 이렇게 연결하는 걸 인트라넷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보편적으로 다 인트라넷을 하죠. 더불어 저 같은 경우도 교육계획서라든지 또 수강 신청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 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제 컴퓨터 갖고도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로그인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회사 네트워크 업무를 인터넷으로 연결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핸드폰, 노트북과 같은 단말 장치의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뭐 와이파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등 관련있는 기업들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시스템이다 라는 건 뭐냐면 엑스트라넷이에요. 엑스트라넷. 인트라넷보다 더 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대차, 삼성자동차라는 인트라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트라넷에 삼성차나 현대차에 납품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납품업체들이 접속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트라넷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엑스트라넷이라고 해요. 확장된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세 번째는 엑스트라넷이 맞는 거고요.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하는 서비스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뉴스그룹이라고 그래요. 뉴스그룹. 네 번째 이걸 뉴스그룹이라고 하는데, 자, 인터넷에 서비스가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 뭐가 있을까요? 전자우편 서비스 있죠.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파일 전송 서비스 같은 것도 있어요. 파일 전송 서비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유즈넷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유즈넷. 다른 말로는 뉴스그룹이라고 그래요. 뉴스그룹. 많아요. 뭐 채팅 서비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유즈넷이 뉴스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지금 말로 하면 카페. 지금으로 하면 카페.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용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주고받게끔 하는 서비스. 이것이 바로 카페죠. 카페.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걸 예전엔 유즈넷이라고 불렀고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BBS라고 했었어요. BBS. 다른 말로 말하면 뭐 BBS라고도 불렀는데 예전에 그 PC통신에서는 BBS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인터넷으로 오면서 BBS라는 말을 안 썼는데 뉴스그룹은 말 그대로 뉴스를 보여주는 그게 아니에요. 뉴스그룹은 뉴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카페처럼 공통의 관심사 있는 사람끼리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이래요. 웹페이지라는 거는 인터넷상에 있는 웹문서가 나타나는 공간이죠. 홈페이지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홈페이지는 그 웹페이지들이 등장할 때 처음으로 나오는 거. 네이버라는 서비스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웹페이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안에는.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여주는 웹페이지를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홈페이지.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화면을 우리는 웹페이지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를 홈 그래요. 홈이 집이란 뜻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의미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든요. 집 모양에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첫 번째다. 영어 사전에는 집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러면 앞으로 간다, 처음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해서 내가 네이버를 가려고 그러면 www.naver.com이라고 입력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앞부분에 HTTP라는 글자가 붙어요. 그 HTTP라는 게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은 이렇게 쓰죠. 프로토콜이라고 씁니다. 프로토콜 통신. 조금 온도를 높이세요. 26도. 예. 중, 소, 약.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콜.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과 약속.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규칙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버스도 사람을 태우고 다닐 때 도로를 향해서 도로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로교통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칙과 약속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통신상의 법규, 이런 거를 통신규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앞부분에다 HTTP라고 쓰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웹문서에 접속할 때 쓰는 통신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허구날 우리는 통신규약을 할 때 HTTP가 붙죠. 앞에 붙어요.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근데 TCP/IP라는 FTP라는 이런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어요. FTP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파일 전송하는 서비스라 그랬는데, 파일 전송하는 서비스가 FTP예요. 파일을 보내고 받고 하는 서비스죠. 내가 자료를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떻게 하죠? 자료실에 가면 있잖아요. 자료가 여기 자료실에 공부방에 가면 공부방에 자료가 있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게시판 형태로 보시는 거잖아요. 게시판 형태.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FTP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거기 필요하신 자료는 거기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세요 라고 FTP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서비스가 다 달랐거든. 쉽게 말해서 밥 따로, 김치 따로, 국 따로 사와서 내가 어디 모여서 밥을 따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식당 가면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국도 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밥은 밥집에 가서 따로 사오는 거고, 김치는 김치집에서 따로 사와야 되고, 그런 서비스를 봤었단 말이에요. 인터넷 서비스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인터넷 서비스가 막 종류별로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종류별로. 근데 지금은 우리 이런 거 모르고 네이버에 가면 전자우편 하죠. 검색하죠. 자료 보내고 받을 수 있죠. 블로그 카페 운영하죠. 대화도 하죠. 다 하잖아요. 네이버에 가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포털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포털 서비스.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 타령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편하게. 예. 자, 인터넷 접속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과부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굉장히 좋은 강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한 100만 명이 여기 접속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불나죠. 그러면 우리 여기 센터에 막 로비로 와서 막 수강신청 해야겠다고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미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방법이 없어요. 여기 이제 지하철역에 쫙 데스크를 만들어 놓고 몇 개씩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수강신청 하게끔 하겠죠.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미러 사이트라 그래요. 거울처럼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접속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여러 군데 만들어서 링크 사이트 아까 익스트라넷에서 나온 말 같고, 링크 사이트라는 건 뭐예요? 어디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는 게 링크 사이트겠지 뭐.
정보통신에서 이거는 아주 쉬운 게 답으로 걸렸는데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되돌려주는 기능을 브릿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모뎀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뎀. 브릿지는 다리처럼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모뎀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모뎀, 영어로는 Modulation and Demodulation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변복조 장치라고 합니다. 변복조 장치. 자, 변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변조는 모듈레이션을 변조라 그래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거고요. 복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복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통신망, 통신선로가 아날로그 신호로 작동을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저거죠. 기가로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광통신, 이게 다 아날로그예요. 그러면 내 컴퓨터는 디지털인데 이게 저쪽에 있는 상대편한테 가려면, 네이버를 가려면 일단은 내 컴퓨터는 디지털인데 통신 신호 자체가, 통신 선로가 아날로그니까 아날로그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꿔서 쫙 가야죠. 빨리 가서 또 간격이 이제 나한테 올 때는 내 컴퓨터는 뭐 디지털이니까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복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뒤집어 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쓰니까 변복조 장치, 모뎀이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모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통신 선로가 디지털이면 어떨까요? 모뎀이 필요 없겠죠. 디지털이 디지털로 바로 오니까. 그러면 좋죠. 그런 날이 빨리 와야죠. 빨리 그날이 와야죠. 그렇게 해서 모뎀이라는 말은 나왔고요. 유틸리티라는 말은 뭐예요? 유틸리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유틸리티라 그래요. 곰플레이어 같이 알송 뭐 이런 거 있죠. 알약, 그 다음에 알씨 이런 거, 사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편리성을 가지고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유틸리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틸리티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는데, 과거에는 뭐 PC 유틸리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과정으로 또 하나 이제 배우죠.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소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컴퓨터를 켜가지고 아리안그를 실행하고 내가 포토샵을 실행하고 이런 것들은 유틸리티가 아니죠.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유틸리티가 되겠지. 큰 규모로 본다면.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외부 프로그램을 쓴 거잖아요. 윈도우 자체 기능을 쓴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유틸리티라고 보면 되는데, 뭐 아리안글, 뭐 MS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 뭐 캐드, 오토캐드를 한다든지, 뭐 편집, 동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방대한 프로그램이 아닌 소소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유틸리티라고 보면 돼요.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고, 필수적이면 안 되지. 필수적인 건 뭐예요?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목적에 대한 건 뭐예요? 주목적. 이게 운영체제 아니에요? 윈도우. 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윈도우잖아. 유틸리티가 아니라. 유틸리티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설명은 2번은 뭐예요? 이게 메인 프로그램 같은데? 그러니까 윈도우사에서 제공해주는 유틸리티들은 굉장히 많아요.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것들이죠. 메모장, 계산기, 뭐 이런 거, 조각 모음 실행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자, HTML 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HTML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웹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이라 그랬잖아요. 그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뭔가 글자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를 누르면 뭐가 이상한 이제 명령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쫙 뜨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HTML 문서라 그래요. 이거 다 제가 입력을 한 거예요. 예, HTML 문서라 그래요. 이게 HTML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HTML 문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XML이라는 거 있어요. XML. 이건 뭐냐면 HTML의 단점인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HTML은 주어진 문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를 만들어 넣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만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거하고 요거를 묶어가지고 뭐를 쓰면 좋겠는데 그걸 못해. 확장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확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XML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VRML이라는 게 있어요. VRML. 아까 여기 VRML 나왔나요? 그렇죠. 문제가 그거였죠. VRML. VRML은 뭐냐면 여기 말 그대로 동적인 기능. 동적이 아니라 이건 DHTML이 동적이고 이건 가상. 잠깐만. 답을 좀 볼게요. HTML의 단점을 보완했다. DHTML은 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 다이나믹한 HTM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VRML은 버추얼, 가상 현실을 처리하는 거. 가상 현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VRML은 이제 가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버추얼 이런 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자바는 뭐 가장 요즘 핫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자바. 근데 동적인 웹페이지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면 DHTML이 답이 되는데 VRML이라고 답은 되어 있어요. 조금 어색한데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답이 왜 VRML이 됐는지. 11번 롬에 기록되어 있어요. 롬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펌웨어라 그러죠. 펌웨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하드웨어는 뭔지 아시죠? 하드웨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펌웨어라는 말이 있어요. 하드웨어는 그냥 기계덩어리고 기계고, 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펌웨어는 뭐냐면 기계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아노 그러면 기계잖아요.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한글 2007 이거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디지털 피아노는 기계는 기계인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띡띡띡 누르면 악기 소리를 변형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 회로, 디지털 피아노에 들어가는 회로, 이런 것들이 펌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수첩, 전자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사전, 우리 딱 전원을 켜면 바로 전자사전 기능이 작동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펌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는 뭐 우리 자동차에서 그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동차에서 놓고 한번 자기가 위성을 맞춰가지고 위치를 추적하는데 지도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자체는 기계덩어리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 들어있는 회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펌웨어라고 보시면 되죠. 자, 4비트. 4비트는 니블입니다. 니블. 이건 아주 보편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버렸네.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트는 1이냐
0이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게 비트예요. 그 비트가 4개가 모여서 니블이라고 하죠. 4비트입니다. 니블. 그 다음에 바이트라는 말이 나오죠. 바이트. 바이트는 8비트예요. 그러니까 니블이 2개가 모인 거죠. 그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라는 말이 나와요. 워드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프워드, 하프워드는 2바이트. 그 다음에 풀워드. 하프워드라고 쓰면 뭐 아시겠죠? 그렇죠? 하프워드. 그 다음에 이제 풀워드는 4. 워드는 뺄까요? 하프워드 2개, 풀워드 4개, 그 다음에 더블워드 8개. 이렇게 보시면 되죠. 풀워드는 4개, 하프워드는 2개. 워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스펠이 틀렸다. 필드. 다른 말로는 이제 아이템이라고도 합니다. 아이템. 같은 말이에요. 필드나 아이템이랑. 아이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필드라는 거죠. 뭐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뭐 아이디 입력하세요. 아이디 입력하고 다음 누르면 뭐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그럼 아이디라는 난, 패스워드라는 난, 뭐 핸드폰 번호라는 난 이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을 우리는 필드라고 하고. 그런 필드가 다 모이면 한 사람에 관한 자료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레코드라고 부르고. 레코드가 또 여러 개가 모이면 블럭이라고 부르고. 그런 레코드들이 이제 한 덩어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되면 이거를 파일, 다른 말로는 리스트, 그런 파일이 모여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 순서가 지금까지는 너무 시시해서 안 나왔는데 나왔네요. 그렇죠? 옥텟, 이건 모르겠고,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고. 캐릭터라는 거는 뭐죠? 캐릭터? 낱글자를 말하는 거죠. 낱글자. A냐 B냐 하는 낱글자. 플래시 메모리가 뭡니까? 플래시 메모리, 디카 메모리, USB 메모리 같은 걸 플래시 메모리라 그래요. EEPROM은 주기억 장치에 있는 롬 중에 하나인데, 램과 롬이라는 거에 나눠져 있는 롬인데, 이게 이제 개량돼서 플래시 메모리로 바뀌었고요.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말은 전원을 꺼도 안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원을 끄면 지워지는 게 있죠.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 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억 장치 내용이 지워지거든요. 그걸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이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고요. 전력 소모가 적고 전송 속도가 빠른데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는. 트랙은 뭐냐면요, 디스크 전축판처럼 둥그렇게 되는 거, 우리는 그 둥그런 판을 트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가 트랙 단위로 저장이 되지만 사실 트랙 단위로 저장되지는 않고 트랙 단위로 구분을 한데 섹터 단위로 저장이 되죠. 섹터 단위로. 그러니까 트랙 단위로 저장되는 말 자체도 플래시 메모리는 없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 신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트랙이나 섹터로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14번에 누산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누산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볼게요. CPU가 뭐죠? 중앙연산 처리 장치예요. 중앙연산 처리 장치를 CPU라고 하는데, 얘는 제어 장치와 제어 장치 용어로 컨트롤 유니트 더하기 연산장치, 그리고 이거를 ALU라고 부르고요. 더하기 레지스터 임시기억 장소예요. 임시기억 장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어 장치 안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 연산장치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이제 누산기라고 부르는 거죠. 누산기가 연산장치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가산기가 보수기. 그 다음에 제어장치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카운터나 누산기나 가산기나 보수기나 하는 것들이 임시 기억 장소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어장치, 연산장치는 말 그대로 계산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연산장치고, 그 계산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주는 게 제어장치인데, 제어장치 안에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고 명령어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다른 말로 명령어 레지스터가 있어요. 명령어 레지스터는 뭐냐면은 현재 작동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냐면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수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누산기는 뭐냐면 현재 계산, 여기 말 그대로 누산기 연산 결과를 기억하는 거예요. 일시 기억하는 겁니다. 일시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가산기는 말 그대로 덧셈을 해주는 기계고요. 보수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뺄셈을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뺄셈을 못해요. 감산기가 없고 가산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기는 뭐냐면 뺄셈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처리해 주는 거야. 보수라는 말은 뭐 2 그러면 8, 3 그러면 7, 합이 10이 되게끔, 5 그럼 5, 뭐 그다음에 4 그럼 6 이렇게. 그 이제 10보수가 있고 9보수도 있어요. 3 하면 6, 합이 9가 되게끔, 2 그럼 7, 1 그럼 8, 9 하면 0. 서로 9가 되게끔 하는 게 9보수고 10이 되게끔 하는 게 10보수고. 사실은 숫자를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보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 뺄셈 할 때 보수를 취해요. 사람들도. 7 빼기 8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에서 8을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을 빌려오잖아요. 10을 빌려와서 처리하는데, 그게 보수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해서 빨리빨리 연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계산을 하기 위한 방식이,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뭐 명령 레지스터, 그 다음에 누산기, 그 다음에 여기 저것도 하나 있다. 해독기도 기억하시죠. 해독기는 뭐냐면 실행할 명령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예요. 더해라 그럽니다. 더하기가 뭐니? 더하기를 알아야 더할 거 아닙니까? 야, 빼낸다. 빼는 게 뭐야? 그럼 그거를 분석을 해서 뺄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해독기.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 해독기, 해독장치. 복원기능. 복원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삭제가 됐어요. 삭제를 했어요, 내가. 그럼 그때 복원 상황을 기억을 시키고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뭐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변경된 시점을 또 기억을 해요.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A라는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렇게 하는 게 복원 기능입니다. 그런데 복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일날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10일날 프로그램을 복원 기능으로 인해서 되돌아갔어요. 1일 이전으로. 그러면 내가 2일날, 3일날, 4일날, 5일날, 6일날, 7일날, 8일날, 9일날 입력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손상이 없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나 그 다음에 즐겨찾기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손상이 없고, 프로그램의 상태만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우리 윈도우즈 업데이트 자주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그럼 자동으로 복원 기능으로 들어가요. 복원 서비스가 다 기록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뭐가 복원 변경이 됐구나 하는 것. 에어로 피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를 제가 이제 마우스 끌고 왼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왼쪽으로 이렇게 샥 이렇게 왼쪽 좀만 더 착 그러면 어떻게 화면이 바뀌죠? 얘를 끌고 이제 오른쪽으로 끌고 갑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절반 됐죠? 얘를 끌고 이제 저 천장에다 붙일 거예요. 천장에다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로 좌우로 흔들어요. 흔들면 어떻게 다 사라졌어요. 밑에요. 인터넷도 열려 있었고 모두 다 열려 있었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열려 있었는데 제가 얘를 이렇게 잡아서 흔드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요거를 흔드는 거를 우리는 에어로 쉐이크 기능이라 그래요. 쉐이크 기능. 예. 근데 이제 에어로 피크 기능은 뭐냐? 우리 요렇게 갖다 대면 뭐 뜨죠? 뜨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저 끄트머리 있죠? 저 끄트머리 네모난 거 길쭉한 네모. 바탕화면 보기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갖다 대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뭐라고 한다? 에어로 피크라 그래요. 에어로 기능이 있어서 좋은데요. 에어로 기능을 나타나게 하려면은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야 돼요. 성능이 나쁘면 이 자체가 버거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갖다 대면 이렇게 뭐가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창이 안 나타나게 해도 돼요. 클릭하면 뜰 거 아닙니까? 어차피 클릭하면 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클릭하면 뜨는데 굳이 갖다 대서 뭐 하는구나 이렇게 안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려면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에 가보면 내 컴퓨터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나오는데 이때 시스템 등급이라는 게 나와요. 그 등급에 가보시면 에어로 기능에 관한 기능, 에어로에 관한 기능이 얼마큼 되고 그래픽 기능 얼마큼 되고 이런 것들이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가 낮으면 에어로 기능을 멈춰줘야 돼요. 그래 이 컴퓨터가 잘 돌아가요. 요거는 이제 체험지수라 그래요. 체험지수는 1.0에서 7.9까지 갑니다. 특이한 숫자 체제예요. 보통 1에서 10 이게 아니라 1에서 7.9. 7.9가 만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7.1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숫자죠? 하드디스크가 5.9인데 한 4 정도만 넘으면 잘 돌아가는 컴퓨터입니다. 근데 7이면 굉장히 레벨이 높은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보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거나 미리 보거나 이런 것들. 자, 접근성 기능은 뭐 하는 거죠? 이건 과거에 나왔던 문제예요. 접근성 센터라고 하는 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예전엔 4개 필요한 옵션이라고 해서 휠체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접근성 센터라고 해서 돋보기,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좀 글자 크게 보이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난 손이 굳어가지고 못 눌러. 이런 사람들은 마우스 가지고 우리 핸드폰을 문자 보내려고 하면 마우스 키가 뜨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가상 키보드가 뜨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쓰게끔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색깔 구별이 좀 힘들 때 고대비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녀보호 설정이라는 기능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녀보호 설정 기능이 있는 거는 맞는데 접근성 센터에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건 접근성 기능에 관한 게 아니라 자녀보호 기능에 따로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18번 문제 이런 건 뭐 예전부터 항상 나오던 문제고요. 자, 컴퓨터에 어떤 기계 요거 프린터기, 이 프린터기를 딱 연결을 하고 전원을 딱 켜면 뭐 삼성 프린터가 연결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USB 메모리 꽂으면 바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고 한다.
핫 플러그인은 뭐냐면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핫 플러그인이라고 그래요. 원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장치를 결합하거나 분리하면 안 돼요. 회로에 손상을 입는데 핫 플러그인 기능이 되는 것들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뭐죠? USB 메모리 같은 거, 외장 하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뺐다 뺐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19번. 이게 좀 대세인데,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하드디스크는 장점이 뭐냐면 주기억 장치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억 장치예요.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은 용량이 크다, 저렴하다, 좀 불편한 거는 느리다, 이런 게 느리다. 주기억 장치에 비해 느리죠. 당연히 느려야죠. 주기억 장치보다 빠르면 주기억 장치에 얘를 쓰니까. 근데 하드디스크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발열, 소음, 회전체예요. 회전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돕니다. 그래서 1분에 7200바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발열이 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뜨겁냐면 하드디스크가 작동 중일 때 표면을 만지면 깜짝 놀라서 펄쩍 뛸 정도로 뜨겁습니다. 쩍쩍 붙지는 않아요. 그러나 펄쩍 뛸 정도로 놀래요. 예,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크기가 작게 줄이려기가 불편해요. 우리 외장하드 같은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것보다 전기적 신호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SSD예요. Solid State Disk라고 합니다. Solid State Disk. 굉장히. 근데 여기 웃기는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인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나왔어요. 보기 중에. 와, 이거 찍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디스크는 플로피처럼 생겼어요.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는데 지금 안 써요. 너무 오래됐고. 자, 올바른 PC 관리. 컴퓨터는 평평한 곳에 둬야 되고 흔들림이 없는 곳에 둬야 되고 공기 흐름이 좋은 곳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강의실처럼 이렇게, 우리 강의실은 양반입니다. 저기 어디 실업계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컴퓨터를 두 대를 딱 붙여놨어요. 위아래 포개가지고요. 밑에 거는 오른쪽 사람, 위에 거는 왼쪽 사람 쓰게끔 해놨는데, 컴퓨터는 우리가 딱 본체를 봤을 때, 본체를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통기구가 있어요. 뒤편에도 통기구가 있고 왼쪽에도 통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두 대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한쪽 컴퓨터가, 오른쪽 컴퓨터 통기구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통기구가 있어야 열이 발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도 바람이 나가서 열이 발산돼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강의실은 위에 좀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칸막이가 좀 있습니다. 뒤돌아서 보시면 컴퓨터 놓이는 자리가 좀 턱이 있어가지고 위아래가 발열이 좀 순환이 잘 될 거예요.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 여는 문. 거기 위에 쪽에 이렇게 한 10cm 이상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들 가보면 뒤가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당연히 그 컴퓨터 오래 못 가죠. 못 간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10년씩 써도 고장이 없어야 돼요. 자,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돼요. 왜? 아까 핫 플러그인 기능이 지원이 되는 게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메인보드나 이런 거는 핫 플러그 기능이 안 돼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다 무슨 부속을 끼거나 빼거나 그러면 타버려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백업하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해두면은 감염이 쉽죠. 그러니까 별도에다가 별도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디스크를 둔다든지 DVD나 이런 곳에서 따로 보관을 해둬야 되겠죠. 자주 쓰지 않게끔 그래야 되겠죠. 근데 먼지가 많으면 안 돼요. 먼지가 많으면 안 되고, 추운 데서도 잘 안 되고 더운 데도 잘 안 되겠죠. 뭐 0도에서 40도까지는 작동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아무래도 선선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열순환이 잘 돼야 되고,
메인보다 뚜껑을 열어서 안에 먼지가 있으면 좀 털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심지어는요, 예전에 우리 볼 마우스 있었죠, 볼. 이 볼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 통장 개설하고 도장을 새기러 가는데 도장집에서 컴퓨터를 못 쓴다고 못 한대요. 왜요? 했더니 마우스가 안 움직인대. 그래서 제가 좀 봐드릴게요 해가지고 딱 봤더니 안에 볼이 굴러가는 볼에 보면 이렇게 먼지가 끼거든요. 너무 껴가지고 볼이 안 빠져. 탁 치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각칼 같은 거로 삭삭삭 긁어줬어요. 이거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짜로 도장을 새긴 적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기술인데 저는 별거 아니지만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영업을 못 하는 거야. 마우스를 새로 사면 되는데 그렇게 몰라. 그렇게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알면 조금 도움이 됐죠? 예, 그렇게. 자, 두 번째 과목을 한번 좀 볼게요. 자동 필터. 우리 자동 필터 기억나.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기억나시는 걸 거예요. 자동 필터가 뭐 하는 거죠? 원하는 데이터들을 빼놓고 나머지를 걸러내는 거죠.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즉 원하지 않은 거는 숨기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목록에서 설정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나타내는 기능인데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으로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거는 고급 필터죠. 자동 필터는 현재에서 걸러내는 거지 다른 곳에 다른 영역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죠. 예. 2개 이상의 열로 필터링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는 잠시 숨기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 다음에 레코드, 줄 단위로 표시하는 거죠. 줄. 칸이 아닙니다. 엑셀은 기본이 줄 단위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뭐가 되겠죠?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를 누르면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누르면 오므라들어요. 그럼 여기 여종택서부터 이 사람 교통행정과인가 봐. 교통행정과 사람들이 오므라들어요. 그럼 여기 있는 더하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보건사업과 직원들 명단이 착 펼쳐져요. 그렇죠? 사회복지과도 지금 오므라들어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착 펼쳐지는 거죠. 자, 지금은 소속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부분합을 만들었죠. 여기 교통행정과, 보건사회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속을 기준으로 정렬이 돼 있고요. 모든 정보를 표시하려면 4번 눌러야 돼요. 4번. 1번은 뭐 하는 거예요? 전체 것만 나오는 거고요. 4번을 누르면 뭐가 된다? 4번을 누르면 1이 아니라 4를 눌러야 되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제일 끝에 있는 윤곽번호 4번을 눌러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거 얘가. 부분합 실행할 때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밑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래 요약 표시를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 요약이 위에 나타나요. 아래 표시를 선택했으니까 아래 나온 거야. 아래. 밑에 나왔잖아요. 뭐의 평균, 뭐의 최대값, 뭐의 평균, 뭐의 최대값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 아래 표시라는 걸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 명단 위에 나타나는 거지. 평균, 최대값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근데 우리 실기시험 볼 때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해제하는 건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부분합은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안 배웠어요. 실무에서는 서브토탈을 많이 쓰거든요. 서브토탈을 쓰면 부분합처럼 작동돼요. 자, 메모 지우려면 어떻게 지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삭제하면 되겠죠? 메모 삭제하면 메모가 사라지겠죠. 딜리트 키 눌러도 안 되죠? 딜리트 키 누르면 뭐가 됩니까? 글자만 사라지죠. 이길순이 하는 사람 이름만 지워지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보기에 뭐라고 써있나? A 세 번째 셀의 최후의 아래쪽으로 드래그한다?
메모 숨기를 선택했다? 메모 숨기를 숨긴 거지. 자, 지우기에 가서 메모를 지우든지 모두 지우면 다 지워지지. 지우기 모두 지우면 다 지워지는 거지. 딜리트는 내용만 지우는 거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안 되죠. 백스페이스 누르면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운다는 뜻이고, 딜리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운다는 거고. 자, 여기에서 커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연산 장치 사이에 있는데 제가 딜리트를 누르면 뒤에 게 지워지는 거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앞에 게 지워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엑셀에서 셀에다 딜리트를 누르면 통으로 지워지는 거죠. 근데 내용만 지워지는 거지. 서식은 살아있고 메모도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지우려면 3번이 맞네. 모두 지웠으니까 지워졌겠지. 자, 우리 매크로 기억나시죠? 매크로에서 옵션 단추는 뭐 하는 거예요?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엑셀 한번 실행해 볼까요? 편집 단추도 있어요. 매크로 기록 상자가 아니라 대화 상자예요. 요거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상자 이거 말고 매크로 상자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크로 기록 오른쪽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크로 기록 칠하기 컨트롤 A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는 연습용 매크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색깔을 칠하는 매크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록 중지. 자, 이번에는 색깔을 지우는 매크로 한번 해볼게요. 매크로 기록. 여기는 색 지우기. 이번에 컨트롤 D 할 거예요. D. C 했으니까 D. 이거는 색을 지우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지우면 되겠죠? 블럭 잡고 색 없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록 중지가 됐죠. 그럼 컨트롤 C 그러면 색깔 칠해. 컨트롤 A 했나요? 그러면 색깔 칠해졌고 컨트롤 D 누르면 색깔 지워지고 이렇게 됐죠. 자, 매크로 기록할 때 요거는 매크로 이름이죠. 매크로 이름은 반드시 첫 글자는 영문이나 한글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숫자는 중간에 올 수 있어요. 빈칸이 들어오면 안 되고 매크로 3 이렇게 빈칸이 들어오면 안 돼요. 빈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이거는 A나 B나 C나 대문자나 소문자만 들어와요. 우리말 한글이나 숫자도 못 들어옵니다. 설명은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세 군데가 있다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아까 색 칠하기를 컨트롤 C 하는 줄 알고 제가 C 눌렀었잖아요.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디 들어간다? 옵션에 가서 컨트롤 C 눌러주면 컨트롤 C가 되겠죠. 그렇죠. 옵션에서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을 쓰는 거예요. 아까 문제가 뭐예요? 여기 옵션에 가서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하는 거고요. 매크로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매크로 이름을 고치려면 매크로에 가서 편집을 누르면 여기 색칠하기라는 매크로 있잖아요. 색칠하기. 여기 색 지우기라고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밑줄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럼 색 밑줄 칠하기. 여기다가 색 밑줄 지우기 이렇게 쓰고 나서 빠져나가면 매크로의 이름이 바뀌어 있잖아요. 색 지우기, 색 칠하기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는 어디서 바꿀 수 있다? 편집에 와서 바꾸는 거죠. 옵션은 아까 컨트롤 C냐 D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컨트롤 C 그럼 색깔 칠하고 컨트롤 D 그러면 색 지우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요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원본 데이터 5054.1을 샵샵샵 5054가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골뱅이 화이팅 하니까 대한민국 화이팅이 되고 15시 30분 22초인데 hour, minute, second잖아요. hour, minute, second인데 AM, PM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 30분 22초 PM 맞죠? 근데 HH라고 돼 있으니까 03시라고 써야지. 0 시간이 두 글자로 나와야 되잖아. 두 글자. 아워가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시가 아니라 03시라고 써야지. 03. 그게 틀린 거죠. 예. DDD D 세 개는 뭐다? Fry. D 네 개를 쓰면 뭐다? Friday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런 것들 뭐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틀 고정, 창 나누기. 틀 고정은 뭐냐면 우리가 실기시험 볼 때는 틀 고정을 안 배워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 얘를 제가 쓱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 글자가 사라지죠? 이 글자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다 놓고 요 자리 잘 보셔야 돼요. C에 네 번째다 놓고 보기에 가서 틀 고정. 어디 갔어? 틀 고정을 할 거예요. 그럼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안 움직이죠? 세 번째 줄 제가 여기다 놨으니까 얘 위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 왼쪽으로도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틀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틀 고정을 뺄 때는 아무 데나 놓고 틀 고정 해제하시면 돼요. 아무 데나 놓고 틀 고정 해제하시고 발에 걸고 덮어졌네.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뭐였나요? 창 나누기. 창 나누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을 나누는데 지금 얘네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좌우 이렇게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여기다 놓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로 가면 얘는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붙어 있지 않고 이만큼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 보려고 그러다가 내려가면 안 보이고 올라가면 얘가 보이고 밑에 건 안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아무 데나 놓고 틀고 창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여기는 왼쪽 걸 보고 있고 여기는 오른쪽 거 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위에 거 보고 있고요. 여기는 저 아래 거 볼 수도 있죠. 위아래 따로따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잖아요. 창을 4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때 밖으로 끌고 나가면 줄이 사라지고 얘도 내려가면 사라지고요. 자, 나누기를 눌러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 사라지고 다시 나누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딘가 보시면 저기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끄트머리에 줄이 하나 쳐져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잡아 당기면 줄이 하나 내려오고요. 요 끄트머리에도 이렇게 딱 당기면 이렇게 중간 칸이 나눠집니다. 엑셀에서는. 근데 실기시험 볼 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필기시험이나 실무 업무에서는 창 나누기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숨기기도 합니다. 숨기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사라졌죠? 뭐가 사라졌어요? 방금 전에 작업하던 게 사라졌잖아. 자, 숨기기 취소하면 어떻게 됐어요? 요거 아까 보던 거였네. 자, 숨기기 취소가 지금은 안 되죠? 숨기기 없으니까 숨기기 취소가 안 되지. 근데 제가 이걸 숨기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려고. 뭐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해놓고 가면 아, 이 친구 뭐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요거 대신에 딴 데를 크로렇게 해놓으면 모르잖아. 숨기기 취소가 있다는 말은 분명히 뭔가 숨겨놨으니까 숨기기 취소가 있는 거예요. 남들 못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야 이 사람 뭐 한다 그랬는데 안 했네? 이럴 거 아니야.
사실 뭐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자료를 작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권고 실직 뭐 퇴직자 명단 작성 등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이렇게 놓고 가서 잠깐 화장실 가면 누가 볼 거 아니에요. 퇴직자 명단, 예상 명단 이렇게 써놨는데 인사과장이 거기 내 얼굴, 내 이름 적혀 있어봐. 막 뒤집어지지. 과장님 내 이름을 거기다 왜 적어 놓으셨습니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숨겨놓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면 화면 보기 자체를 틀어놓고 간다든지 시작 버튼 눌러서 얘를 뭐 절전으로 놓고 간다든지. 근데 이제 보통 다시 파워를 키면 돌아오는데 사용자 계정이 있잖아요. 사용자 계정에 암호를 걸어놓으면은 패스워드를 맞추지 못하면 못 돌아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화면 보기 있지 않습니까? 화면 보기도 패스워드가 걸려있는 컴퓨터는 화면 보기를 해제하면 하려 그러면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패스워드 못 맞추면은 그냥 화면 보기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껐다 켜도 어차피 화면 패스워드를 물어봐야 맞춰야 화면이 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시는 사람들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자료가 남들이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고 나가야 돼요. 자, 행거 아래쪽에는 행거, 오른쪽에는 열이 고정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떻게 고정했어요? 여기다 클릭하면 고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를 중심으로 왼쪽 거, 얘를 중심으로 위에 거 고정시키면 왼쪽 거하고 위에 게 고정되는 거죠. 오른쪽하고 아래쪽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 왼쪽이 고정이 되고 내 위쪽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삽입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위에 삽입이 되고 내 왼쪽에 삽입이 돼요. 삭제하라 그러면 그냥 내가 삭제가 되는 거지. 근데 삽입 그러면 어떻게 돼? 나를 중심으로 내 위에 뭐가 생기니까 내가 내려가고 내 옆에 앞쪽에 내 앞에 뭐가 생기니까 내가 밀려나가는 거죠. 엑셀에서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거는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우리 많이 했잖아요. 뭐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쭉 자동 채우기 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입력된 행에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끌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다 10이라고 써놓고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자동 채우기 헷갈립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1 써놨어요. 1 2 썼어요. 두 개를 블럭 잡았어요. 드래그 하면 여기다 5 썼어요. 두 개를 블럭 잡고 드래그 하면 4시 증가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3 썼어요. 그럼 1 3 5 7 9 들어가겠죠?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 1 3 한 칸 띄고 5 7 한 칸 띄고 9 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 띄어 있잖아, 비어 있잖아. 그렇게 필기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올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제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제하면 그대로 복제가 돼요. 원래 컨트롤이 복제할 때 쓰는 기능인데 하나의 숫자를 써놓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하나일 때는 숫자 하나일 때는.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돼요. 그게 특이해요. 특이한 거예요. 자, 그다음 문자를 쓸게요. 안녕. 자,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복제가 되겠죠. 그럼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놈이 그놈이겠지. 근데 여기다 숫자가 들어가면 이제 어떤 숫자가 생기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숫자가 들어갔어요. 드래그하면 숫자가 증가가 돼요.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안녕 3, 안녕 5. 블럭 잡고 드래그하면 579 맞죠? 블럭을 이렇게 잡고 하면
하나씩 건너뛰고 맞죠? 근데 여기는 안녕이 아니라 친구 5예요. 친구 5야 친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녕 친구는 계속 변해요. 그럼 이제 3은 4로 가고 5는 6으로 가는 거죠. 3579가 아니라 안녕 3하고 친구 5하고는 개 숫자가 동네가 다르잖아요. 안녕 3은 다음에 안녕 4로 가고 안녕 5, 안녕 6으로 가고 친구 5는 6, 7, 9로 가니까 드래그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블록 잡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하나 띄고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당연히 복제죠. 똑같은 게 두 개가 지그재그 계속 복제가 되죠. 컨트롤은 복제 기능이에요, 본래. 자, 여기 이런 데서도 제가 이거를 끌고 가면 그냥 이렇게 움직였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되잖아.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든 또 엑셀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 좀 메모해 드릴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일반적으로 복사라고 보시면 되고, 쉬프트하고 드래그를 하면 뭐가 된다?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거는 이동이 되고요. 다른 드라이브에서 이동을 하면 복사가 돼요. 다른 곳, 예를 들어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내 문서로 가져가면 내 컴퓨터는 C 드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USB 메모리하고 내 컴퓨터 C 드라이브하고 드라이브가 다르잖아요. 끌고 가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모르고 어딘가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 그림이나 내 비디오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문서에 있는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이거 많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여기 뭐더라? 연락처라고 있네. 연락처를 모르고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뭐 했는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놓고 이제 컴퓨터를 껐는데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컴퓨터를 켰는데 여기 뭐가 없네. 어제 죽어라고 밤새도록 작업을 해놨는데 뭐가 안 보여. 엄마 컴퓨터 뭐가 안 보이는데 엄마가 건드렸어? 나 오늘 안 켰다. 이러죠. 켰는데 왜? 내가 아까 켜서 뭐 했는데 왜 어떻게 됐는데? 라고 얘기하면 내 자리 어딨어? 왜 지웠어? 따지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안 켰다. 모른단다. 오리발을 크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 가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어딘가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순식간에 휙 지나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하면 되죠? 컨트롤 Z 누르면 돌아와요. 컨트롤 Z가 실행 취소잖아요. 실행 취소하면 되는데 껐다가 다시 키워갖고 컨트롤 Z 하면 안 돌아가죠. 방금 직전에 한 것만 되로 돌아오잖아요. 엑셀도 그렇잖아요. 뭐 했는데 컨트롤 Z 하면 되돌아가는 거지 여기 있던 게 이리로 슉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뭔가를 드래그하는 연습을 수업 시간에 안 시키는 거예요. 폴더 만들고 뭐 복사하고 이동하는 연습을 해야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하라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재미있으니까 막 옮겨놓거든. 여기 있는 걸 모르고 툭 가면 뭐가 움직인 것 같은데 모르거든. 그리고 씩 웃으면서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사람 써보려고 보니까 안 보이잖아. 수업 자료니까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있으니까 챙겨주면 되는데 집에서는 막 옮겨놔요. 엄마가 난리가 났죠. 예, 가족들이 집에 와서 전쟁이 납니다. 거의 폭동 수준이죠. 그러면 내가 아까 뭐 드래그하는 연습했는데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나는 안 켰단다 하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멘붕이 되는 거예요. 엄마도 안 켰다는데 과연 왜 없어졌을까? 바이러스인가? 뭐 별 오만간 바이러스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렇죠. 자,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출력될 내용을 미리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입력, 편집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화면이 작게 보이는 거야, 글자가. 이것도 확대하면 돼요. 확대하면 이거죠. 자, 아까 이거 했는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보기에 가면 여기 있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오네. 여기가 1페이지고요. 여기가 2페이지고요. 여기가 3페이지고 여기가 4페이지예요. 4페이지 내용은 없죠? 근데 글자가 작잖아요. 글자를 크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사무실에서 보통 이렇게 작업 많이 해요. 몇 페이지 분량으로 인쇄할 건지 봐야 되거든. 그럼 지금 이 부분은 불필요한 거니까 제가 삭제할게요. 아까 이 부분도 필요 없던 걸 제가 늘린 거죠? 삭제할까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죠? 한 페이지 분량으로 다 인쇄되네. 기본 보기 하면 그게 돌아오는 건데, 기본으로 돌아오면 여기 보입니다. 여기가 1페이지고요. 여기가 2페이지고요. 보여요. 근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면 아예 처음부터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면서 작업이 되니까 이걸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보시는 건 뭐 사용자 마음이죠. 자, 1980년 12월 8일인데 컴마 1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1980년 12월 8일에 컴마 1이니까 1개월 후, 그 달의 마지막 날짜. 이 데이트는 그냥 그 다음 달. 3 그러면 3개월 후, 마이너스 3 그럼 3개월 전 이건데, 이어 먼스는 플러스나 마이너스한 그 달의 마지막 날짜. 12월 8일에 전달이니까 1979년 1월 1개월 후니까 1981년 1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1월 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이 나왔었어요. 이 데이트, 이어 먼스는 나왔었는데 80년 12월이니까 그 다음 1월 달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거 참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공백이나 마침표를 포함해서 매크로 이름을 설정할 수가 없죠. 근데 뭐는 구분한다 그랬어요? 매크로 바로가기 명령은 대소문자 구별을 한다 그랬죠. 아까 컨트롤 C 이런 거. 여기 매크로 만들 때, 매크로 기록할 때 요거. 이거를 아까 제가 컨트롤 C 했었잖아요. 그럼 컨트롤 C를 해놓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블럭 잡고 컨트롤 C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지금 복사가 안 되잖아. 컨트롤 D 하면 해제가 되는데, 제가 이만큼 블럭 잡아서 복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복사.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렀더니 복사는커녕 색깔만 칠해져 버렸잖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블럭 잡고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C는 뭐죠? 보통 우리가 컨트롤 C 복사할 때는 소문자로 C 하는 거죠. 대문자 상태에서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나요? 대문자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매크로 옵션에 가서 얘는 대문자 D로 바꿔놓을 거고요. 대문자 D. 그리고 얘는 대문자 C를 할 거예요. 대문자 C. 그러면 제가 컨트롤 쉬프트 소문자 C 누르면, 대문자 C를 누르면 색깔이 칠해지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대문자 D 누르면 색깔이 지워지는 거고. 그렇죠? 왜 안 돼? 근데 블럭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뭐가 돼요? 복사가 되지. 컨트롤 쉬프트, 잠깐만, 뭐가 이상하게 됐다? 야, 색 지우기 컨트롤 쉬프트 D 맞는데? 그럼 컨트롤 쉬프트 D. 뭐가 이상하게 썼어요. 그렇죠? 여기 이런 거 떴죠? 이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지금 동영상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컨트롤 쉬프트 D 컨트롤 D 누르면 그림 그 박스 그리는 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바꿔볼까요? 그러면요 컨트롤 쉬프트 C V 누를게요. 컨트롤 쉬프트 V 안돼? 그럼 컨트롤 쉬프트 A 컨트롤 쉬프트 A 안돼? 컨트롤 쉬프트 S 아무것도 안 먹네. 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제가 블럭을 잡아서 그냥 컨트롤 쉬프트 C 누르면 색깔이 칠해지는 거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죠.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기 매크로에서 색깔을 칠할 때 명령이 대문자 C니까 소문자 C를 쓰면은 문제가 뭐냐면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아니라 색깔이 칠해져 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는 컴퓨터 상에 있는 기능보다 앞선다. 컨트롤 C 그러면 복사가 아니라 매크로가 작동되어 버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생긴 거죠. 그렇죠. 아까 뭐도 안 되고 했던 거. 1번이 일단 틀렸네요. 자, 이건 뭐죠? 파워 5,3은 5의 3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5,3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오드? 오드가 뭐지? 오드는 홀수라는 말인데 오드는 홀수라는 말이거든요. 는 오드 4 5 6 여기다 막 쓰면 어떻게 되죠? 홀수로 넘어가네요. 만약에 이 숫자가 뭔 숫자인지 몰라도 654 그러면 홀수인 655로 넘어가겠네. 그렇죠. 홀수로 2분은 뭐냐면 짝수란 뜻이에요. 2분 그래서 짝수 홀수를 이거 못 외워가지고 단어를 몰라가지고 우리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5니까 홀수고 2분 할 때 2가 짝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어요. 제가 80년대 우리 교수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왜냐면 오드 페리스 체크, 2분 페리스 체크 뭐 체크하는 게 있는데 페리스 체크라는데 오드가 뭐고 2분이 뭐고 지금이야 이제 뭐 오드가 기수 체크고 뭐 저건 우수 체크 이제 많이 했으니까 머리 박혀버렸지만 초기에는 영어 단어가 딸린다고 야 오드는 뭔지 몰라도 5야 5 홀수지 이렇게 외워. 2분은 2지 짝수야. 짝수 페리티가 뭐지? 그러면 그건 못 알아듣는데 2분 페리티 체크 그럼 아 짝수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짝수가 2분은 기억이 안 나. 근데 2분 그러면 짝수라는 건 알아. 홀수 그러면 오드가 생각이 안 나고 오드 그러면 아 홀수구나 이렇게. 참 영어가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건 나머지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때는 파워가 뭔지부터 아시면 돼요. 5 곱하기 5 곱하기 3 5의 3승이다 라는 거. 이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32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뭐냐면 이겁니다. A3부터 A의 9까지 블럭을 잡아서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콜론이 빠졌어요. 콜론이 빠지면 뭐가 되죠? A3, A9라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 이름 상자에 적혀있는 이름. 근데 A3, A9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니? 하고 여러분. 여기다가 는 썸 A3, A9라고 쓰면 그게 뭐야? 근데 제가 이만큼 블럭을 잡아서 얘가 A3, A9야 라고 등록을 시키면 요거 등록을 시키면 얘가 이제 A3, A9잖아요. 근데 당연히 답이 나오겠지. 근데 이름 상자에 이름이 없던 시절이니까 없으니까 답이 안 나오고 그 이름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이름이 뭐야? 하고 샵 네임에 에러가 난다. 도넛형 차트는 뭐예요?
차트 중에 우리는 어떤 차트를 배웠냐면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혼합형 그래프 이걸 배웠어요. 아직 원형 그래프는 안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블록 잡아서 우리가 삽입해 가서 여기 보면 도너형이 어디 있다? 도너형. 여기 도너형이 있네. 그렇죠. 도너형이 있어요? 도너형은 어떤 경우에 쓰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데이터가 이상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엉망으로 해서 답이 안 나온 거지만, 자, 얘를 삽입해 가서 원형을 넣어보면 목표량 하나만 나왔어요. 판매량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판매량은 안 나오고 판매액도 안 나왔잖아요. 오로지 목표량만 나온 거예요. 원형 그래프는 하나만 나와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블록 잡아서 삽입해 가서 기타에 가서 도너형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냉장고, 비디오, 카메라도 나와 있는데 목표량, 판매량, 뭐야 이거, 판매액까지 세 가지가 보이죠? 원형 그래프는 하나의 계열이나 하나의 요소만 나와요. 5명이 시험을 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봤어. 그러면 그 중에 국어 점수만 나오든지, 아니 국어, 영어, 수학이 나오려면 한 놈거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 명, 여러 과목은 안 나오는. 우리 막대 그래프는 여러 개, 여러 항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원형 그래프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도너형. 구멍이 뚫린 도너형인데 이건 여러 계열, 여러 요소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전체에 대한 각 데이터의 계열의 관계를 보여주며 하나의 고리의 여러 데이터의 계열을 색상으로 구분해, 하나의 고리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맞는 말인데 왜 옳지 않다 그랬지? 하나의 고리의 여러 개 고리의 여러 데이터의 계열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자, 피벗 테이블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세로 고침을 꼭 눌러야 된다 그랬고요. 근데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차트를 만들 때 피벗 테이블 자체가 사라지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바뀐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자, 이건 뭐죠? 정으로 시작하거나 보여드렸죠? 그게 두 줄로 나와야지. 서울이거나 알 수 있는 문제고. 셀 참조. 셀 참조는 뭐예요? 는 A의 첫 번째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는 썸 가로 열고 뭐뭐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게 셀 참조인데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상대 참조로 들어가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는 썸 하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이게 상대 참조지 절대 참조가 아니잖아요. 절대 참조는 달러가 들어가는 게 절대 참조잖아요. 일본은 틀린 거죠. 절대 참조라는 말이 틀렸고요.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에러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기존 셀 참조를 정의한 이름으로 수정해야 한다. 아까 수식에 아까 는, 썸, 괄호 열고 A3, A9라고 썼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셀 이름을 다시 제가 A3, A9로 고쳤죠. 에러 안 났잖아. 처음에는 에러가 났는데 셀 참조 이름을 고쳤잖아요. 셀을. 그럼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기존의 셀 참조를 정의된 이름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셀 참조 이름을 지정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다가 는 썸 가로 열고 홍길동이라고 썼단 말이야. 당연히 에러가 났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홍길동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여기다 제가 홍길동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답이 나오지. 꼭 기존에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써놓고 고쳐도 되는 거죠. 자,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느낌표죠. 느낌표.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예요.
4번이 맞는 말이고 차트 옳지 않은 거 됐는데 뭐가 옳지 않은가 한번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정하면 어떻게 돼요? 차트 크기가 셀에 맞게끔 조정하려면 Alt 키 눌러서 조정하는 거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잖아요. 얘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뭐? 어떻게 되나 아세요? 자, 제가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잖아요.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어떻게 되세요? 중간. 제가 일단 드래그 하면 왼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제가 오른쪽 아래를 갖고 흔들었잖아요. 왼쪽 위가 기준이죠. 근데 Shift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비율을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거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중앙에서부터. 이때 컨트롤 Shift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중앙에서부터 비율, 똑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이것도 하나 이거는 뭐 도형을 그리거나 도형을 그릴 때 드래그하면 드래그하면 도형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된다?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상하식으로. 세 번째,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정방형의 도형을 그립니다. 중간에서부터 그려지기 때문에 비율이 같은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릴 때는 비율이 없으니까 정사각형, 정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려진 도형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드래그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대각선 방향을 기준으로 고정시켜서 크기가 변경 이렇게 보면 되고,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에다 놓고 드래그 하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그쪽이 고정돼서 크기가 변경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좀 중앙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된다.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같은 비율로 확대 축소가 된다. 컨트롤 Shift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되죠? 중앙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로 확대 축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아리아글도 그렇고 엑셀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그래요. 뭐 포토샵이나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다 똑같이 먹어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메모 적은 거는 제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공방에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오늘 날짜로. 네. 페이지 설정할 때 페이지 기준으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하려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엑셀에서는 인쇄할 때 인쇄 명령을 걸어서 미리 보게 가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페이지 설정에 가면은 여백에 가면 가로가 있어요. 가로를 가운데다 체크해 놓으면은 가로가 가운데 나와요. 이게 지금 헷갈려서 그런 거지. 자, 요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얘를 제거해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인쇄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얘가 가로를 빼면 왼쪽에 몰리죠, 왼쪽에. 근데 얘를 가로로 놓고 싶다. 가로 가운데 하고 싶으면 가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중간에다, 위아래에다 하고 싶으면 세로 가운데서 하시면 중간에 내려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문제지에 보면은 이렇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로를 가운데냐 세로를 가운데냐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하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에 가보면 붙여넣기, 수식, 값붙여넣기, 테두리 없음, 바꾸기, 연결해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러가지 붙여넣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테두리만 붙여넣기라는 말은 없어요.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아까 나왔던 비슷한 문제 아닌가? 보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 계열의 축소식에서 추구 단위의 간격을 5로 설정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자, 주눈금선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주눈금선은 큰 게 주눈금선이고 작은 게 보조눈금선인데 주눈금선은 여기 보시면 밖으로 나갔고요. 밖으로 나갔고 보조눈금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밖으로 나갔잖아요. 주눈금선은 이게 보조눈금선이에요.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70에서 75, 80 그러니까 5단위로 설정했고요. 계열 겹치기를 얼마로 했을까요? 계열을 겹쳤죠. 그러니까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0보다 작은 값이 아니라 0보다 큰 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겹친 거죠. 그렇죠? 예, 3번이 틀린 말이네. 그렇죠? 3번이 틀린 말.